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1984년도 4월까지 저희가 파트 1에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어서 84년도 5월부터 다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옆에는 우리 든든한 맏형 임준배 위원님도 계시고 이성열 이사님 또 김민호님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유한길 선수와 로드 세키난 선수의 IBF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5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에는 그 전주도 선수가 일본에서 가스케의 개인을 KO 시키면서 챔피언이 될 때 그 일본의 그 유망주 그 신가키 사토시를 역시 KO 시키면서 그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 됐던 도디보이 페널로사에게 그 김재홍 선수가 야심차게 도전장을 던졌어요. 네, 이 시합 문화체육관에서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도디보이 페날로사는 뭐 이 시합 이후에 플라이급으로 체급을 올려서 우리나라 신희섭 선수도 또 제압을 한 바 있고, 후에 또 우리나라의 최창호 선수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고 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팬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팬들한테 첫 선을 보이던 때고, 그 이제 사전 정보에 의하니까 그 어렸을 때 소아마비라서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한 뭐 이런 또 핸디캡을 갖고 있던 선수였고, 우리 김재용 선수는 이 시합 전에 이제 또 이 체급 플라이급 뭐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간파한 선수였던 그 누구죠? 정비원 선수를 이제 이기고, 뭐 아주 그 짧은 캐리어지만 급부상한 선수여서 그 어느 정도 또 타이틀을 또 하나의 타이틀을 IBF 타이틀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갖게 했던 시합이었습니다. 네. 예. 뭐 김재웅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시합인데요. 조금 빠르지 않았나.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기에는 조금 10전도 안 되는 전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합을 끝나고 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시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날로사가 막상 시합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이때까지만 해도 필리피노 복서에 대한 뭐 우리나라의 어떤 평가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중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본토에서 오는 세계 챔피언보다는 이미지 자체가 좀 약한, 필리핀 선수들은 약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는데, 막상 뭐 뚜껑 열어보니까 뭐 거의 원사이드하게 우리 김재웅 선수가 아주 완패를 당하는 그런 결과가 됐죠. 네. 김민호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아까 다 말씀해 주시면 경기 자체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페날로사 그 복싱 가문에 대해서 그 형제들이 다 세계 챔피언을 역임을 할 만큼 그 명문가, 필리핀에서 명문가 그 복싱 집안이라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하여튼 그 아까 임준배 님이 말씀했듯이 페날로사 자체가 그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푸드워크보다는 그 펀치 강력함과 그 상대편의 그 움직임을 차단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았다는 그런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떠들어보니까. 네. 뭐 그 이성열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재홍 선수의 도전이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에서 물론 그 전국체전도 그렇고 많은 우승 경력이 있는데 사실 프로에 데뷔한 지 이제 1년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MBC 글러브를 통해서 최진식 선수와 가장 부각이 됐던 그 김재홍 선수였고, 경량급답지 않게 또 펀치도 굉장히 그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때 도전까지 아마 8승 5KO 1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비원 선수에게 이제 이기면서 한국 타이틀도 땄고, 하지만 세계를 노리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나 그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김재홍 선수가 은퇴를 했나요? 네, 아마 그 이후에는 시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두 번 정도 더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뭐 이미 좀 외람되지만 관심에서 사라져가지고. 저는 예. 좀 좋아했던 선수라 유심히 예. 봤는데, KBS 권투 목요 권투인가 거기서 6라운드 시합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기억력이. 아무튼 이 페날로사 선수는
이때 이제 첫 선을 우리 한국 그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는데 뭐 이 시합이 끝나고 물론 뭐 우리나라 선수가 참패를 했지만 IBF에도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기량을 갖춘 세계 챔피언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 페널로사는 이 시합 이후에 뭐 아까 말씀드린 IBF 플라이급 챔피언도 역임했고 뭐 사파타에게도 도전을 했었고 뭐 말년에는 또 다른 IBF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그 데이빗 맥커레이하고 영국에서도 뭐 시합을 하고 해서 굉장히 그 의외로 그 선수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1급선에서 오랜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페날로사는 국내 선수들과도 또 그 많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 참 많이 남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후인데 5월 19일에 권순천 선수가 이제 미국 선수를 상대로 2차 방어전을 갖고 5월 26일에는 전주도 선수가 푸에르토리코의 도전자를 상대로 이제 3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우선 권순천 선수와 이안 클라이드 이 시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 이제 이 시기가 그 이해 이제 그 전반에 그 있었던 IBF 타이틀 매치에서 너무 그 도전자의 수준이 낮은 뭐 그런 느낌이 많았고 그 팬들이나 관계자들이 IBF의 어떤 그 권위나 타이틀 매치의 그 인정 과정에 어떤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권순천 선수, 전주도 선수의 이때 방어전부터 방송국이나 프로모터에서 약간 도전자를 이제 과대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안 클라이드 선수는 원래 이제 국적은 캐나다고요. 이 당시에 굉장히 부각시켰던 게 안젤로 던디의 무하마드 알리의 그 명트레너였던 안젤로 던디의 그 지도를 받았던 선수라고 굉장히 그 선전을 많이 하는데 양아들이라는 소리도 있었죠. 근데 사실상 뭐 이 당시에 뭐 미국에서 그 나름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하고 싸웠지만 큰 승리를 못 거두고 이 당시에 왔을 때 한 15승 정도의 승리와 한 6패 정도의 패배를 가진 그런 전적으로 왔었는데 상당히 좀 과대 포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안젤로 던디를 하여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각을 시켰고 본토에서 온 아주 제대로 된 레벨이라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 권순천 선수가 열심히 싸웠지만 3번의 다운을 당하고 판정패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안 클라이드가 다운을 당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이성열 씨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 IBF 챔피언들의 도전자라든가 결정전 선수들이 뭐 질이 좀 떨어지고 뭐 했던 그런 질타를 많이 국내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도전자 선정에서 동남아 쪽을 좀 지향을 하고 이제 남미라든가 뭐 미국이나 남미 쪽을 이제 부르는데 사실상 그것도 뭐 나중에 뭐 결과론이지만 뭐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아주 뭐 세계적인 레벨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저도 뭐 권순천 선수의 이 방어전은 재미있었어요. 재밌었는데 이안 클라이드의 그 짝짝이 스텝만 기억이 납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 후죠. 전주도 선수가 이제 펠릭스 마르케스 이 푸에르토리코 도전자를 맞아서 시합을 갖게 됩니다. 뭐 이 시합도 뭐 조금 전에 말한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펠릭스 마르케스가 굉장히 과대 포장이 돼서 중남미에서 온 굉장히 강타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상은 뭐 8회전 이상 뛰어본 적이 없고 전적도 뭐 6, 7전, 8전 정도고 패도 많았던 그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 시합에서는 초반에는 의외로 러싱 파이팅을 해가지고 전주도 선수가 3, 4회까지는 좀 애를 먹었죠. 그래서 뭐 중계 방송에서 역시 본고장에서 온 강호답다고 뭐 그런 멘트를 했는데 결국은 5라운드에 이제 우리 전주도 선수가 공격으로 나서서 이제 바디 공격을 위주로 한 공격을 계속 이제 코너에 몰아넣고 하니까 그 다음 라운드에 싹 기권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경기 초반에 좀 나름 긴장감이 돌다가 좀 어이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결말이 된 시합이죠. 네. 김민호 씨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는 이 시합이 잘 기억이 사실 안 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창기 IBF 도전자들이 동남아 위주였다가 미주 중남미 쪽에서 많이 올 때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 경기인 오밍근 켈빈 램킨 이 선수도 그 예고편에서는 그 미국 골든글러브 출신의 상당히 유망주였다고 해서 홍보가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저희 기대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기가 많았던. 우리 민호 씨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 다음 시장 넘어가죠. 그 6월 달에 그러시죠. 예, 오민근 선수가 이제 1차 방어전을 벌리는데 지금 뭐 그 조류였어요. 계속 그 도전자를 굉장히 좀 포장을 하는 그래서 우리 민호 씨가 얘기한 대로 그 아마추어 시절에 그 경력을 굉장히 내세웠는데 사실 이 선수도 프로에 들어서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민근 선수하고 할 때도 전적은 꽤 많은데 거의 반타작. 대신에 이제 미국 본토에서 나름 뭐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하고의 대전 경험은 좀 있었는데 뭐 한 16승 16패쯤 됐나? 약간 반타작 선수였는데 역시 그 우리나라에 올 때는 이 당시에는 뭐 검증이 안 되니까 전적도 뭐 프로모터에서 주는 대로 그 자료를 썼고 지금 아까 그 민호 씨 얘기한 대로 아마추어 경력을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뭐 했는데 이 시합은 큰 뭐 어떤 파란 없이 그냥 평단하게 그 오민근 선수가 그냥 순조로운 판정승 뭐 이 정도로 시합이 끝났죠. 네.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도전자 선정에 그 동아 프로모션에서 이제 신경을 좀 썼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미국의 그 주류 선수들이 올 수는 없는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류에서 좀 밀려난 변방의 선수가 섭외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국내에서는 그 기량으로 볼 때는 정말 괜찮은 도전자가 들어왔었고 뭐 아무튼 필리핀이나 좋은 시합을 했어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수들보다는 어쨌든 본고장이라고 그렇죠. 뭐 나름 그래도 좀 수준 있는 경기를 했고 관계자들도 이제 이때쯤엔 약간 위기감을 느껴서 나름 도전자 선정에 좀 신경을 썼지만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미주 쪽에서 사실 도전자를 선정해 가지고 정말 그 탑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은 미국이나 이 중남미 쪽에서 좀 섭외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이제 많이 생겼죠. 이때 사실 방송국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83년 말 84년 초부터 해가지고 그 KBS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그 2번의 정기 복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번으로 줄였거든요. 아무래도 82년도에 이제 프로야구가 생기고 83년에 그 축구가 생기고 씨름까지 또 그 흥행몰이를 하면서 복싱도 계속 인기를 구가하면 참 좋았는데 이런 그 질이 좀 떨어지는 타이틀 매치가 양산이 되다 보니까 방송국 측에서 이제 외면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압박이 뭐 전호연 프로모터나 김현치 프로모터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전해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자 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단 프로곤투 국제전이면 무조건 방송이 된다는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방송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생기면서 방송국에서 시합을 골라서 선별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약간 그런 이제 트렌드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83년도까지는 그래도 대다수의 동양 타이틀 매치가 중계가 됐었는데 이제 동양 타이틀 매치는 정말 일부밖에는 중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됐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동양 챔피언이 누가 있었나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짚어보면 주니어 플라이급은 이제 도디보이 페날로사가 그 IBF 챔피언이 되면서 일단 가지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중간에 유명우 선수가 리틀바기오와 이제 첫 KO 승을 거둔 경기인데 동양 타이틀 승인을 못 받습니다. 4월 달에 했었는데 그래서 5월 달에 정비원 선수랑 동양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을 다시 해요. 그래서 유명우 선수가 거기서 또 이기고 12월 정도 돼서야 이제 그 에드윈 이노센시오를 이제 KO시키고 동양 챔피언이 이제 되면서 유명우 시대를 열게 되고요. 플라이급은 신희섭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라시아에게 지고 나서 방어전을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박탈이 됐어요. 7월 달에 이제 다시 결정전을 통해서 신희섭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됐고 주니어 벤턴급은 권순천 선수가 이제 IBF 챔피언이 되면서 반납 처리가 됐고요.
그때 이제 이 84년도 5월인가에 엘리 피칼이 국내에 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예. 정의연 선수와 정의연 결정전을 선수랑 하죠. 가져서 네네. 엘리 피칼이 이제 그때 첫 선을 보이고 타이틀을 가지고 갔고, 벤턴급은 무라다 이지로가 이제 반납을 한 상태인데, 그 김지원 선수랑 그 두 번의 무승부를 필리핀과 한국에서 나눴던 넵탈리 알라막이 이제 챔피언이 돼서 예, 예. 다음 해 강기열 선수가 강기열 이제 선수가 그 뺏어오죠. 타이틀을 가져오게 예. 되죠. 예. 그리고 주니어 패더급은 김지원 선수가 83년도에 챔피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방어전에서 KO승을 하면서 이제 서성인 선수에게 다음 해 1월에 도전을 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패더급은 오민근 선수가 이제 IBF 챔피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기영 선수가 6월 달에 이제 결정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면서 또 오민근 선수를 추격을 하게 되고, 주니어 라이트급은 이제 로드 세키난이 그 동양 챔피언이었었죠. 그 상태에서 유한규 선수에게 도전을 했었고, 라이트급은 국내와 인연이 없었어요. 83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제 롤란도 알데미어랑 종종 바킹 뭐 이런 그 선수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나라가 역대 보면 라이트급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어요. 그 88년도까지는 인연을 못 예, 맺었어요. 88년. 박봉춘 선수가 이제 되면서 예, 뭐 예. 최강도 나오고 하게 되는데, 그리고 주니어 웰터는 김흥식 선수가 83년도에 그 챔피언이 돼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가메다도 이기고 이해 이제 가메다 학교와 두 차례 승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승부가 이제 4회 TKO였는데 조금 레퍼리 스톱이 빨랐었어요. 좀 문제가 있다고 일본에서 클레임을 걸어서 재시합을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소가 받아들여져서 재경기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통쾌한 KO로 아주 깨끗하게 KO로 이기고 7라운드 KO로 이제 그 제압을 하게 되고요. 이 김흥식 선수도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뭐 이제 후에 또 사실 김홍식 선수도 그 IBF에 도전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계속 그 테리마시아하고도 한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었고 하고 상당히 복싱 스타일이 좀 매력적이었죠. 그래도 그렇죠. 주니어 웰터급의 어떤 김상현 선수의 그 뒤를 잇는 그 뭐 김흥식, 이상호 뭐 이런 선수들이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 나름 강자들이 많았던 주니어 웰터급을 이제 이끌어 나가죠. 근데 이제 김흥식 선수 경우는 그 한 프로모션에 이렇게 여러 그 유망주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해인 것 같아요. 다른 프로모션에 있었다면 기회를 아마 누구 움켜 잡았을 텐데, 너무 큰 동아 프로모션에서 있으면 이제 너무 많은 선수들을 거느리고 있다 순서가 보니까 밀리죠. 예. 아무래도 티켓을 확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웰터급은 얘기가 나온 김에 하죠. 그러니까 황준석 선수가 여전히 챔피언이었는데 이해 이제 그 미국 원정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인가 카를로스 트루히오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도널드 커리가 니노 라로카와 방어전 할 때 황준석 선수가 워낙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불려가죠. 불려가서 이제 첫 선을 보이는데 트루히오가 큰 임팩트는 없는 선수였는데 아웃복싱을 하죠. 그렇죠. 결국 판정패를 당하게 그러니까 되고요. 이 시합을 이겼으면 그 WBC 밀턴 맥거로리한테 이제 도전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이제 뭐 WA로 갈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뭐 이런 결정적인 또 기회를 또 뭐 살리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황준석 선수는 동양 타이틀에 그때는 집중하지 않고 이제 미국 시장을 타진했을 때인데, 두 달 후에 이제 쿠에바스와 경기를 하는 기회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쿠에바스를 그때 그 잡아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 카를로스 트루히오와의 경기는 생중계를 해줬어요. 그때 커리와 니노라로카의 방어전까지 같이 생중계를 해줬었는데, 그때 지다 보니까 쿠에바스와의 경기는 중계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됐었고, 그날 이승순 선수가 이제 그 산체스에게 KO승을 하죠. 같이 가서. 이세권 선수는 그 가토 곤잘레스에게 1라운드 KO까지 했었고, 그래서 웰터급은 동양 무대가 좀 조용할 때였고, 돌아온 황준석이 이제 그 디오니시오 카스티오인가요? 그 나중에 발 올리던 시합. 그게 이제 그 84년도일 거예요. 그게 84년도. 두 번을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주니어 미들급은 뭐 백인철 선수가 아성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들급은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박종팔 선수가 IBF 챔피언이 되면서 이해 말에 이제 나경민 선수가 또 동양 챔피언이 되는 걸로. 그 당시에 미들급은 동양에서는 다른 나라가 범접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 뭐 일본도 그때는 미들급 동양 OPBF 챔피언은
한국의 전유물 같이 가던 시절이니까. 네. 맞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또 해도 일본의 A급 복서보다는 한국의 그 B급, C급 복서가 셌던 시절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6월 10일 날 오민근 선수가 켈빈 램킨과의 경기가 있었고 이틀 뒤에 그 문태진 선수가 로키 로클리즈에게 WBA 타이틀 도전합니다. 예, 이 시합은 이제 그 알래스카 그 앙카라지에서 최초로 열렸던 세계 타이틀 매치였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알래스카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는 더 이상은 지금까지도 안 열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로코리지 선수는 그 페더급 시절에 페드로자 그 유명한 그 에우세비오 페드로자에게 2번 도전해서 뭐 1차전은 굉장히 그 아깝게 졌고 2차전은 이제 이태리에서 한 경기는 뭐 완패를 당했지만 어쨌든 뭐 가능성을 굉장히 보였고 이후에 이제 주니어 라이트로 체급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WBA 챔피언이 그 로저 메이웨더였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로저 메이웨더와 로크리즈의 시합은 그 한 뭐 4대1 정도로 이제 메이웨더가 이제 우세를 받고 이제 시합을 했는데 1라운드에 그 로크리즈의 그 기습 작전에 말려서 라이트 한 방에 라이트 한 방에 그냥 시합이 끝나면서 이제 로크리즈가 챔피언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태진 선수가 이제 1위 지명 도전자로 로크리즈 1차 방어전 상대로 나섰는데 사실 문태진 선수는 뭐 시기적으로 세계 도전이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이도 나이였는데 네. 사실 83년도 8월에 일본의 그 아사토 요시미스랑 이제 그 도전자 결정전을 갖고 네. 10개월 동안 공백이었어요. 네. 아무 시합도 예, 하지 않고 스케줄을 못 도전했거든요. 잡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뭐 열심히는 싸웠지만 그 적재인데다가 또 로크리즈가 한참 상승세였기 때문에 그 중반 이후로 많이 몰리고 결국은 뭐 눈부상이 겹쳐서 그 TKO로 물러나고 말죠. 뭐, 로키 로콜리지랑 문태진 시합에 대해서 네.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TV에서 저도 본 기억은 있는데요. 뭐 심판이 조금 일찍 말리지 않았나. 문태진 선수는 충분히 후반까지 뛸 그 체력과 맷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그 전에 그 어떤 사고, 뭐 김득구 선수의 사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한국 선수들이라든가 이제 동해권에서 미국 그 링에 섰을 때 조금 일찍 말리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예, 조금. 그 저 우리 저 성렬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쪽에서 시합을 하면 특히 한국, 일본 선수들 시합에서 유난히 그 빠른 스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복싱을 좀 약하게 봐서 그런 건지, 그래서 좀 문태진 선수도 뭐 아시겠지만 굉장한 터프가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시합도 더 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뭐 레프리가 말리는데 뭐 어차피 뒤집기는 좀 힘든 시합이었어도 뭐 레프리의 스톱으로 좀 아쉬운 결말이 됐죠. 뭐 민호 씨는 이 시합 보셨어요?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그 당시에 좀 바쁘셨나 보네. 기억이 없어요. 24년도가 특히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유일한 사실 이해 네. 유일한 그 WBA, WBC 양대 기구의 타이틀 도전이었는데 네. 안타깝게 뭐 문태진 선수가 도전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접어들면서 그 IBF 타이틀이 이제 또 줄줄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서성인 챔피언이 이제 1차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네. 그래도 이때 그 클레오 가르시아라는 도전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 뭐 일단 이 선수가 이 당시에 이제 그 하강 곡선을 그리고는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레오 크루즈와 WBA 타이틀 매치도 했고 나름 뭐 세계 랭킹에 계속 이름을 얹고 있던 뭐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였다고 뭐 실제로도 그랬고요. 해서 이제 그 아까 자꾸 얘기한 것이 반복이 되지만 도전자 선정에 나름대로 그 프로모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 선수는 이제 니카라구아 출신인데 미국 링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나름 뭐 세계적인 레벨 선수들과의 경험도 많고 해서 그 좀 이제 도전자다운 도전자가 왔고 이제 우리의 서성인 선수가 이제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뭐 이런 관심이 좀 집중되었던 시합이었습니다. 네. 니카라구아 국적의 선수가 국내에 온 건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에디카조, 에디카조. 우리의 또 임재근 선수와 또 아주 그 치열한 크린치 작전을 벌였던 그 에디카조가 있었죠. 네. 그래서
클레오 가르시아는 뭐 사실 국적은 니카라구아지만 마이애미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뭐 나름 뭐 국제적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서성인 선수가 굉장히 통쾌한 KO였어요. 네. 그때도 그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이제 KO를 시키면서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성렬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시합은 제가 어렴풋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선수도 이름이 또 가르시아다 보니까 예전에 그 흔한 그 약체 필리핀 선수들보다는 또 좀 더 어떤 기대를 좀 더 갖고 봤던 경기인데 서성인 선수가 생각보다는 좀 빠른 시간에 끝냈던 건 아주 기분 좋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 20일 날 그 전주도 선수가 4차 방어전을 갖게 돼요. 자, 전에 12월 달에 타이틀을 획득을 했는데 7월인데 벌써 4차 방어전입니다. 굉장한 하이페이스죠. 네. 물론 도전자가 필리핀 선수이긴 했어도 그 동양 챔피언을 역임했던 윌리엄 데벨로스예요. 데벨로스는 그나마 그 필리핀 선수 중에 나름 레벨이 있던 선수였고 뭐 동양 챔피언도 했고 우리나라 선수와 누구하고 했더라? 그 권순천 선수하고도 했고 그래서 나름 그 중에 그 IBF 도전자로 온 필리핀 선수 중에 가장 그 하이 레벨의 선수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시합은 전주도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네. 그 약간 그 무항수린이나 그 전에 시합에서 보여줬던 약간 장난기 어린 그런 것도 좀 보여주질 않으면서 나름 진지하게 하고 신중한 시합을 해가지고 결국 7회 KO로 그 데벨로스를 잡죠. 네. 굉장히 뭐 그 통쾌한 승리였던 것 같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수준급이었던 걸로. 그 전주도 선수가 이제 그 전 시합보다 좀 레벨업된 느낌, 좀 성숙해진 느낌,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준 시합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부터 이제 눈 쪽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너무 경기를 자주 해서 그랬는지 네. 아니면 그 고질적인 부상이 이제 이때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기대만큼 더 장수하든지 아니면 WBA나 WBC 쪽으로 가기를 팬들은 많이 바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그 정말 동양의 무적 함대였던 그 박종팔 선수가 그 미지의 슈퍼미들급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 민호 씨가 할 말이 많을 텐데 일단 이 머레이 서덜랜드는 이제 슈퍼미들이 사실상 그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체급이었죠. 그래서 그 원래 이 머레이 서덜랜드 선수는 이 스코틀랜드 출신 영국 선수입니다. 근데 뭐 제가 그 배경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영국 출신인데 시합은 전부 캐나다, 미국 쪽에서 했고 정말 본토의 그 중량급의 뭐 간판까지는 아니지만 그 텀 레벨의 선수였고 국적이 미국 아니었나요? 이때? 스코틀랜드예요. 그런가요? 네, 영국 출신이고 항상 그래서 그 트렁크에 그 스코틀랜드 문양을 새기고 나왔었고 제가 보기엔 뭐 캐나다계 뭐 스코틀랜드계 캐나다 뭐 이런 하여간 복잡합니다. 어쨌든 시합은 주로 미국에서 했고 이 전에 하고 전전에 라이트 헤비 원래 라이트 헤비급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클 스핑크스하고 또 그 매튜 사트 무하마드한테 WBC, WBA 라이트 헤비급에 각각 도전을 했다가 뭐 나름 격전을 치릅니다. 격전을 치르고 굉장히 저항을 하다가 뭐 두 시합 다 KO를 당했고 이때 마침 이제 슈퍼미들이 신설이 되니까 이제 라이트 헤비급에서 한 체급을 내렸는데 일단 체격 면에서는 라이트 헤비급이 맞습니다. 180 한 3, 4 정도 신장에 그 박종팔 선수하고 딱 그 맞닥뜨리니까 그 신장이나 모든 체격 조건은 굉장히 그 우위를 점했던 선수인데 사실 이제 IBF 이 슈퍼미들 챔피언이 될 때 그 싱글러트 선수를 판정으로 이기고 됐는데 약간 내리막길이었죠. 예, 그때. 그래서 아주 이날 그 무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민호 씨는 뭐 이 시합 어떻습니까? 감흥이? 서덜랜드가 나름 굉장히 터프한 선수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토마스 헌스하고 뭐그 헌즈한테도 안 넘어가고 한정패. 예, 그러니까 안 마이클 스핑커스한테도 굉장히 저항하다 KO됐고 사드 무하마한테도 굉장히 타격전을 벌이다 KO됐고 그랬죠. 서덜랜드 선수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파이트머니가 2억 이상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돈을 그 파이트머니를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그 박종팔 선수를 후원하는 그 사람이 일부 파이트머니를 보존해줬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경기 전날 비 엄청 왔었거든요. 더웠다는 게 맞는 더워요. 게 여름에 7월달에 쓰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 경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스크린샷처럼 딱 찍은 게 그 보디샷, 서덜랜드 보디샷이 아직 바디 그 때리는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하나의 사진처럼 이렇게 기억나는 그 아주 명승표였죠. 그 정말 서로 맞으면 아픈 표정을 지면서 했던 시합이에요. 서덜랜드도 정말 괴로워했고 정말 한계까지 서로 가면서 했고 IBF 타이틀 매치가 역시 이런 것도 있고 역시 미국 본토에서 그 메이저로 뛰던 선수는 뭐가 틀려도 트는 거하고 뭐 볼거리가 많던 시합이고 다운도 주고받고 박종팔 선수는 의외 번째 방심하다가 다운당했던 것 같은데 이러거든. 그래서 좀 다른 데 쳐다보다가 다른 데 쳐다보는 것 같고 뭐 바란스 무너질 때 쓰러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 시합은 굉장히 뭐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고 나름 뭐 세계 타이틀 매치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뭐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덜랜드가 안 한다고 고개 흔들고서 굉장히 아픈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임준배 위원님이랑 황 위원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박종팔 선수 최고 시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종팔 선수의 그 최고의 시합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종팔 선수 최고 시합은 뭐 그 캐시오스 나이트죠. 그리고 그렇게 그 미국 원정 시합도 그 비니코토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그 끈질긴 선수예요. 그 선수 KO 시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합도 뭐 원정을 가가지고 나름 뭐 의미가 있는 시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 시합은 저게 슈퍼미드 WBA 슈퍼미드 초대 챔피언 결정전 때 짧지만 강력하게 뭐 저는 상대 레벨이라든가 뭐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시합을 박종팔 선수의 최고 시합으로 근데 생각합니다. 박종팔 선수가 뭐 지는 시합도 꽤 있었지만 재밌어요. 시합이. 그렇죠. 예. 뭐 정말로 저 질 때도 보면 정말 같이 괴로워할 표정을 짓고 뭐 상당히 그 정말 그 제 이제 이번 생에는 이런 중량급에서 이런 선수를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각해도 그 보디브로 연타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금 생각해도 명품이죠. 명품이죠. 그러니까 이 백인철 선수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그 박종팔 선수의 시합은 감정적으로 보게 돼요. 같이 좀 아파도 하는 것 같고 백인철 선수의 시합은 좀 냉정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저 종팔이 형은 하여간 뭐 굉장히 그 재밌는 복싱을 제 했었죠. 개인적인 생각은 헤글러 선수가 허리가 10cm만 길었어도 10cm만 왼손 더블에 그 뭐 다 지난 얘기지만 박종팔 선수가 오벨메야스를 이기고 그 헤글러 1차 방어전 상대로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뻔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헤글러 박종팔. 뭐 해글러 형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 하겠죠. 근데 하여튼 박종팔 선수는 장점이 많았지만 단점은 짧게 치는 잽에 굉장히 약했다는 거예요. 모든 경기가 잽부터 시작해서 진 경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잽으로 무너지는 아웃복서한테 고전을 많이 했어요. 뭐 마빈 맥이라든지 좀 어려운 시합을 많이 치르고 덕샘이라든지 백인철 선수하고도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연습량의 차이도 있었지만 백인철 선수의 그 쇼프로에 결국은 당해가지고 짧게 끊어치는 어퍼에 당해가지고 결국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주먹을 뻗으면 백인철 선수 주먹이 한 주먹 하나가 좀 더 빠르게 도착하지 그러니까 반박자 빠른 그 숏번지에 결국은 박정팔 선수 좀 모션이 컸죠. 그런데 그게 또 보기에는 또 다이나믹하고 시원시원한 아주 그런 복싱을 이제 보여주었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백인철 선수와 박종팔 선수의 대결은 박종팔 선수가 이미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한 거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냥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박종팔 선수가 정말 대선수구나 그냥 그렇게 느꼈었어요. 백인철 선수하고는 좀 상대성이 안 좋았어요. 그 박종팔 선수로서는 좀 스타일이 전혀 달랐죠. 상대성이 안 좋았고 상성이 안 좋은 그래서 이 오벨 아무튼 이 박종팔 서덜랜드의 시합으로 인해서 그 약간 그 IBF에 대한 의구심이 그나마 조금은 가시고 이제 아주 그 무거운 슈퍼미들이라는 체급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챔피언이 탄생하는 뭐
그런 쾌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IBF 타이틀 매치를 좀 한 단계 격상시킨 그런 그 타이틀 매치가 아니었나 싶네요.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84년도 파트 2는 그 7월 달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파트 3에서 그 나머지 84년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